자, 이번 시간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과 관련해서 보호나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지정되는 그와 같은 용도구역이 수산자원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수산자원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지정이나 이제 변경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도구역 중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제 지정이나 변경 직접 하는 건 수산자원보호구역 여기 이제 한해서 할 수 있다. 이 부분 좀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입지규제 최소구역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두 가지가 나있습니다.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용도구역이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기능인데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행위제한과 관련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 그에 따른 제한과 관련된 사항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도시공간리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관련해서 지정은 종전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또는 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한시적 규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도시공관리계 결정권자가 지정이나 변경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정권자니까 시도이사하고 대도시장 들어가는 거죠. 지금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이나 변경은 결정권자, 즉 시도이사, 대도시장 가다 가능하다. 그 부분을 좀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이 부분은 한시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그와 같은 이제 용도구역하고 도시공간리계 결정사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 일단 출제되는 가능성과 관련이 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인 사항만 좀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나 있고,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지정 절차와 관련 나 있고, 첫 번째 이제 지정권자가 나 있습니다. 지정권자, 지금은 이제 결정권자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도시공관리계 결정권자가 지정한다. 그래서 시도이사, 대도시장 그리고 국토교통 장관이 결정권자 여기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정 대상 지역이 나 있습니다. 지정 대상 지역은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에 대해 가지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의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키고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그와 같은 이제 지역하고 주변 지역의 전부 일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상 지역이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 총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의 5가지 중에서 특히 이제 3번 보면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제 지역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과 관련해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인사동 여기 지역이 지금 세 번째 요건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인사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로 상가 여기 이제 해당이 되는데 종로 상가와 관련해서는 지하철이 노선이 3개 노선이 각각 교차하는 지점이죠. 1호선, 3호선 그리고 5호선 이렇게 해서 7호선까지 해서 3개가 교차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서울 시내 이제 문해하나 버스들이 다 이제 교차하는 지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종로 상가역을 지나서 1km 이내 여기가 대부분 인사동이 위치하고 있는 그 같은 지역입니다. 원래 이제 이런 지역은 도심지 내에 있기 때문에
공동화 현상이 주로 발생되는 지역이다. 그래서 뭐 낮 시간에 주로 이제 뭐 업무 시설이 있기 때문에 뭐 유동 인구가 많지만 야간이 되게 되면 대부분 뭐 잠자리 이제 외부에 있으니까 다 빠져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공동화 자체를 이제 어느 정도 감소시키기 위해서 대상 이제 인사동에 입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해서 그 기준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입지규제 최소 구역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 지역 중에서 이제 3번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진행이 되면 토지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등과 관련해서 즉 행위 제한 등과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때 수립된 계획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는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종류, 규모, 건폐율, 용적률 이런 내용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의해서 계획에 따라서 건축 제한을 이제 관할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물의 이제 용도라든지 이와 같은 이제 건축 규제와 관련해서 완화를 해주고 이때 이제 완화를 해줄 때는 기반 시설 즉 도로나 뭐 수도 이와 같은 이제 기반 시설의 상태를 고려를 해서 각각 이제 완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용도라든지 건폐율, 용적률 이걸 이제 완화를 해줄 때는 기반 시설의 확보 현황, 도로 등의 이제 확보 현황 등을 고려해서 적용을 고려해서 이제 적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규제 완화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반 시설 부담과 관련된 내용 고려해서 수립합니다. 그건 이제 좀 유념해 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변경, 그리고 계획 다 도시공관리계획으로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관리계획으로 해서 결정하니까 입안권자는 이제 입안하고 결정권자가 결정을 한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결정할 때 절차, 관계 행정기관하고 협의,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결정하고 그다음 모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관계 행정기관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관계 행정기관이 의견 제시에 자, 일반적으로 이제 3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관계 행정기관이 의견 제시와 관련해서는 단기간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는 30일이 아니고 10일 이내 의견을 해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의견 제시, 의견 해신과 관련해서 기간이 상당히 이제 짧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경우에는 30일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과 관련해서 의견 제시와 관련해서는 30일이 아니고 10일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0일을 좀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서 행위제한과 관련된 내용, 행위제한과 관련된 내용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 따른 행위제한과 관련해서 강화 또는 완화해서 입지규제 최소계획으로 행위제한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법률의 적용과 관련해서 특례에서 나옵니다.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진행되면 입지 규제를 최소화해주기 위해서는 주로 행위 제한 자체를 완화를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행위 제한 완화와 관련해서는 행위 제한과 관련된 관계 법령과 관련해서 뭐 건축이나 이런 법령과 관련해서 적용 자체를 아예 배제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 완화시켜서 적용하는 경우하고 두 가지로 해서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규제 첫 번째 보시면 적용 배제가 나 있다. 세계 법률과 관련해서는 적용을 안 합니다. 첫 번째가
주택법과 관련해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 복리시설, 설치기준하고 대지 조성에 있는 나인데 입지 규제를 최소화합니다. 특히 공동주택 건축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와 관련해서 건설할 때 기존 완화를 해준다는 것 자체 그 의미가 주택법에 따른 각종 규정을 적용을 안 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다음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 주차장 부설 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도 주차장법 규정을 적용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술 작품의 이제 설치, 자, 이 규정도 적용 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적용하지 않는 것 두 가지 경우 그 부분을 세 가지 내용을 좀 유념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 두 가지, 학교 보건법에 따른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의 행위자, 그리고 문화재와 관련해서 관련해서 각각 완화가 된다. 자, 그래서 도시계획에는 이제 심의를 거칠 때 학교 환경 위생 정화위원회 그리고 문화재위원회하고 공동 심의를 거쳐서 그에 따른 적용을 완화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가 학교 환경 위생하고 문화환경과 관련해서 그 두 가지는 공동 심의 통해 가지고 각각 완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완화할 수 있는 것 학교 환경하고 문화재 관련해서 완화가 된다. 그 부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증인되면 다음에 할 건축법과 관련해서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이 된 걸로 의제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 의제가 된다까지 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일단 아직 국토예법에서는 규정되어 있지만 시험 출제 경향과 관련해서는 약간 좀 난이도가 비중이 좀 적은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인 것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이제 행위 제한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대해서 도시공개시설에 대해서는 건축 제한의 규정을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대상 토지가 자, 농림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농림지역과 관련해서 해당되는 이제 토지 관련해서 도시군계획설이 결정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군계획설 중에서 체육시설 설치한다고 결정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농림지역과 관련해서 농림지역이라는 용도지역에서 행위자한 건축물과 관련해서 체육시설은 원래 허용이 안 됩니다. 체육관 건설에 이게 허용이 안 되는데, 해당되는 이제 토지가 원칙적인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대상 토지에 도시공개시설로서 체육시설 설치한다고 결정이 됐다. 그러면 여기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니까 체육시설이 허용 안 된다. 그러면 도시공개시설 결정한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대상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 따른 행위 제한과 관련된 내용은 도시군계획설 내용하고는 적용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보면 도시군계획설에 대해서는 건축 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군계획설로 결정이 되면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공공청사를 설치한다고 결정된 토지는 해당되는 토지의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 따른 각종 행위 제한 내용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잘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용도지구 중에서 경관지구, 그 다음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경관지구나 또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서 건축물을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그와 같은 건축물이 있을 때
원래 뭐 리모델링은 높이라든지 건물의 이제 면적을 증축하는 게 리모델링입니다. 자, 근데 경관지구나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건축물 중에서 리모델링이 필요할 때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건축물의 높이, 그 다음에 규모 최대인데 규모면 뭐 건축 면적이나 연면적입니다. 이와 같은 이제 높이나 규모 등과 관련된 제한을 원래 이제 적용되는 기준보다 완화를 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조심할 건 대상 용도지구 두 개를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관지구하고 고도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과 관련해서 뭐가 필요한 경우,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럼 이때는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나 규모와 관련된 기준을 각각 완화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관련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개 이상의 이제 용도 지역 등에 거치는 대지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하나의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이제 용도 지역에 거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경우는 그렇게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대부분 이제 하나의 필지에, 하나의 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필지, 즉 하나의 대지인데도 불구하고 두 개의 이제 용도 지역에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제곱미터는 준주거 지역이고, 그리고 700제곱미터는 일반 주거 지역에 해당이 된다. 자, 원래는 이제 하나의 이제 대지인데도 불구하고 두 개의 이제 용도 지역이 지정되는, 두 개의 이제 용도 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그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원래는 이제 소유자가 탈났다가 갑하고 이제 을이 소유하고 있다가 갑이 해당된 토지를 이제 매수를 했다.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이제 갖게 되면 그리고 인접한 토지면 합병이 가능합니다. 토지를 이제 합필을 할 수 있는데 토지가 합필이 됐다고 해서 용도 지역도 합쳐지는 것 아닙니다. 그럼 그 같은 경우는 이제 형식적으로 외형상으로는 하나의 대지인데 두 개의 이제 용도 지역에 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 건축과 관련해서 건물을 지을 때 건폐율 또는 용적률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 제한, 건축물 용도는 뭘 가지고 어떻게 정하냐,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두 개의 이제 용도 지역이 거쳐 있을 때 가장 작은 부분이 그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가 되는 경우, 즉 100평 이하가 될 때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해당되는 용도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 비율에 따라 가중 평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 제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는 가장 넓은 지역이 속하는 용도 지역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반 주거 지역이 700이고 그 다음 준주거 지역이 300이니까 가장 넓은 거니까 일반 주거 지역이죠. 그래서 건축물 용도와 관련해서, 즉 건축 제한과 관련해서는 일반 주거 지역의 용도 지역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두 개 이상의 이제 용도 지역에 거쳤을 때 가장 적은 부분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자, 그리고 상업지역이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걸쳐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용도 지역이 상업지역인 토지가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걸쳐 있을 때는 이때는 최소 면적 기준이 660제곱미터 이하일 때 이때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이제 여기 도로가 있고
자, 하나의 대지 1,000제곱미터인데, 자, 일반 상업지역이 400제곱미터 속해 있고, 중주거 지역이 60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상업지역이 도로에 이제 접해 있죠. 이렇게 이제 접해 있는 걸 표현을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걸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토지가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 이때는 최소 면적과 관련된 기준이 330이 아니고 660제곱미터 이하일 때, 이와 같은 경우 건폐허락 용적률 가중평균하고, 그리고 건축 제한은 가장 넓은 지역에 속해 있는 용도 지역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상업지역이 400제곱미터니까 660 이하니까 이때는 이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두 가지 기준이 있다는 거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교재 보시면 그게 이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 보시면 대지 면적은 자, 1,000제곱미터고, 그 대지 중에서 이제 200제곱미터가 준주거 지역이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800제곱미터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 토지 1,000제곱미터인데, 자, 여기 이제 건물을 건축을 할 때 건폐허라고 용적률을 어떻게 하냐 그 내용입니다. 건폐허 용적률은 가중평균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계획관리 지역이면 일반적으로 이제 건폐허는 법적 한도는 40%고, 그리고 용적률과 관련해서는 100%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준주거 지역과 관련해서는 건폐율은 법적 한도가 70%고, 용적률과 관련해서는 500%가 됩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경우 건폐율과 관련해서 가중평균은 전체 이제 대지 면적은 1,000제곱미터입니다. 근데 1,000제곱미터 중에서 800제곱미터가 계획관리 지역이죠. 그리고 계획관리 지역에 대해서 적용되는 건폐율 40%고, 그 다음에 200제곱미터가 준주거 지역이죠. 여기에 대해서 건폐율은 70%가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이 건폐율을 합산을 해서 전체 대지 면적으로 나누게 되면 이때가 가중평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하게 되면 건폐율과 관련해서는 46%. 가중평균한 건폐율은 46%가 계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용적률과 관련해서 가중평균하는 것 마찬가지로 전체 대지 면적 중에서 계획관리지역 800제곱미터가 800제곱미터에 대해서 용적률 100%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200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용적률 500%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용적률을 합산해서 전체 대지 면적으로 해서 나누게 되면 가중평균이 되는 거고, 이때 이제 가중평균한 용적률과 관련해서는 180%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대지 전체에 대해서 건축을 할 때 건축 면적과 관련해서는 대지 면적 1,000제곱미터에 대해서 건폐율 46%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건축 면적은 460제곱미터가 나오죠. 그 다음 이제 연면적 전체 대지 면적 1,000제곱미터에 대해서 용적률 180%를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1,800제곱미터가 건축의 이제 연면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가중평균과 관련해서 일단 의미를 잘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건축과 관련해서 건축물 용도, 건축 지향과 관련된 규정은 가장 넓은 지역이 속해 있는 용도 지역이죠. 그래서 이때는 건축물 용도 등과 관련해서는 계획관리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2개 이상 용도 지역에 거칠 때 건폐율하고 용적률 가중평균하는 것 의미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자, 용도 지역이 지금 상업지역이고, 자, 여기 이제 1,000제곱미터의 이제 토지인데, 용도 지역이 상업지역이고, 여기 이제 상업지역 중에서, 자, 300제곱미터 부분이 고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대지에서 건축을 할 때, 건축물 일부가 지금 고도지구 부분에 걸쳐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건물과 관련해서 일부가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데, 여기 이제 대상 대지와 관련해서는 대지하고 건축물, 자, 여기 이제 건축물뿐만 아니고 대지 부분과 관련해서도 고도지구에 따른 제한을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나와 있는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걸치는 부분은 건물이 이제 걸쳐 있습니다. 그 건물이 고도지구 부분에 걸쳐 있는데, 고도지구의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과 관련된 내용은 건축물뿐만 아니고 대지 부분에 대해서도 고도지구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도지구 이건 좀 유념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상업지역인데 방화지구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고, 건물의 일부가 방화지구에 걸쳐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방화지구에 걸쳐 있으면 이때는 해당되는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와 관련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고도지구하고 차이점은 대지 부분에 대해서는 방화지구와 관련해서 적용을 안 합니다. 뭐에 대해서만 적용하냐면 건물 첨부에 대해서 방화지구와 관련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 이제 건축법에서 방화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주요구조부하고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내화구조로 한다는 건 철근, 철골, 콘크리트 구조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화지구에 붙이면 건물의 주요구조부하고 외벽을 철근, 콘크리트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대지는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건물과 관련해서만 적용되고, 대상 건물 첨부에 대해서 방화지구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상 건물이 방화벽에 의해서 방화지구하고 그 밖의 부분이 구별이 된다. 그럼 이때는 방화벽에 의해서 경계가 나눠지면, 건물이 경계가 나눠지면 방화지구 해당되는 부분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 따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건물 일부가 방화지구에 거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칙하고 예외하고 두 가지를 좀 잘 구분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 또 예외와 관련해서 하나의 이제 대지가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용도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대지와 관련해서 일부가 지금 300제곱미터가 전용공업지역이고, 그 다음에 700제곱미터가 자연녹지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원칙대로 하자면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속할 때 가장 적은 부분이 330제곱미터 이하면 건폐율하고 용적률, 자, 여기 이제 두 가지는 차지하고 있는 면적 비율에 따라서 가중 평균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축과 관련된 제한, 건축물의 이제 용도와 관련된 제한은 가장 넓은 지역이 속하는 용도 지역을 지정한다. 이게 이제 원칙이죠. 자, 근데 녹지 지역이 들어가게 되면, 녹지 지역이 걸쳐 있게 되면 여기 나 있는 기준을 적용을 안 합니다. 적용 안 하고 각각 관련된 내용을 적용한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700제곱미터와 관련해서는
자연 녹지 지역과 관련해서 건폐율 용적률 건축 제한 적용하고, 그리고 여기 300제곱미터와 관련해서는 전용 공업 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 제한을 각각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녹지 지역이 거칠 때, 녹지 지역이 걸쳐 있으면 330제곱미터 이하, 저건물 330제곱미터 이하를 하더라도 건폐율 용적률, 가중평균, 그리고 건축 제한과 관련된 규정 이거 자체가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 이거 조심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단 여러분들 이해를 해두시고, 그리고 녹지 지역에 있는 녹지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이 고도지구나 또는 방화지구 등에 걸쳐 있다. 건물 일부가 고도지구나 이제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앞에 있던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녹지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일부가 고도지구에 걸치면 건축물뿐만 아니고 대지와 관련해서도 고도지구와 관련된 규정 이게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자연녹지지구 안에 있는 건물 일부가 방화지구에 걸치면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와 관련해 가지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녹지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과 관련해서 일부가 고도지구, 방화지구, 자 이렇게 걸칠 때는 앞에 좀 전에 했던 그 내용 그대로 적용이 되고, 330 이하, 330m 이하일 때 건폐율 용적률 건축 제한 그 부분만 녹지지역이 걸쳐 있으면 이때는 각각 용도지역 적용하고, 가중평균이라든지 가장 넓은 지역 이걸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과 관련해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사항 여기에 대해서 각각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국토개포에서 가장 시험 문제에서 이제 많은 문항이 이제 출제되는 분이기 때문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여러분 이제 정리를 잘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